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을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40대 후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여성으로 여러분들께 아주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이곳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항상 역지사지라는 단어를 가슴속에 새겨두고 사는 사람인데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고 배려하며 생각하려고 노력하며 저의 행동 거제 또한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남에게 피해를 준 만큼 저에게 되돌아온다는 생각을 가지고 늘 착한 사람일 수는 없지만 그렇게 되려고 노력을 하면서 살고 있어요. 제가 이런 마음을 품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몇 년 전 겪은 사건으로 인해서 제 마음가짐이 전부 다 바뀌었다고 할까요? 제 인생에서 결코 빠질 수 없는 그날이 이야기를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속 시원하게 풀어보려고 합니다. 저에게는 너무 큰 상처였고 아픔이었고 그리고 인생이 뒤흔들렸던 그대 이야기를 풀어내는 이유는 제 가슴속에 얹어있는 응어리를 던지고 싶어서입니다. 끝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저의 아픔을 같이 공감해 주시며 위로를 받으시고 위로를 나눠주시길 바라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저도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알을 깨고 태어난 작은 새처럼 도약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남편이랑 결혼을 하게 된 20대 후반 그때 당시만 해도 저에게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는 전혀 상상조차 하지 못했었어요. 저랑 남편 모두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는데 당시에는 사실 부모가 이혼했다는 사실이 남들에게 숨겨야만 하는 부끄러운 일이기도 했어요. 지금이야 성격 차이, 집안 차이로 이별을 하는 부부가 많다고 하지만 그 당시에는 전부 참아내고 감내하면서 사는 게 박수 받는 일이기도 했으니까요. 하지만 저나 남편이나 가정 환경이 최악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자랐고 어린 시절 부모님께서 이혼을 하신 뒤 각자의 어머니 밑에서 힘들게 자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남들이 뒤에서 수근거리는 소리를 애써 참아내면서 저희 둘 다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다는 사실을 부끄럽지 않게 생각하면서 살았으니까요. 우리 어머님들께서 얼마나 고생을 하시며 우리 둘을 키웠는지 누구보다 가까이서 보고 자란 저희가 어떻게 부끄러워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저희 부부는 어린 시절에 겪었던 은근한 사회차별과 어머님의 고생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통했고 서로를 보듬어주면서 연애를 시작했어요. 각자의 가정 환경에 대한 결핍이 있었기 때문에요. 결혼을 준비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던 것도 어떻게 보면 제 인생을 흔들게 된 사건의 전초라고 볼 수 있겠네요. 결혼을 준비했던 당시에 살짝 잡음이 있긴 했었어요. 남편은 평생을 고생하신 식물을 모시고 살고 싶다고 저에게 은근슬쩍 속내를 비추었거든요. 물론 저도 저를 키우느라 본인의 청춘을 다 날리고 남들보다 더 늙어버린 우리 엄마를 모시고 살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남편에게 저의 의견 또한 피력을 했어요. 누구의 어머니만 모시고 살자 하지 말고 양쪽 어머니를 모시고 같이 살자고 말입니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는 그 생각이 강했어요. 둘 다 모시지 말거나 둘 다 모셔서 넷이 살거나 하는 생각이 강했기에 남편에게 몇 번이고 말을 했는데 남편은 넷이 함께 서는 건 아닌 것 같다고 대답했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건 괜찮지만 저희 어머니까지 같이 살면 불편해질 것 같다고 거절하는 남편에게 저 또한 시어머니랑 사는 건 불편할 것 같다고 말을 했었어요. 굳이 제가 제 발로 나서서 호랑이 굴로 들어가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공감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시어머니가 싫어서라기보다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사회에서 받았던 차별을 집안에서까지 받고 싶지 않았던 저의 마음을 남편에게 주입시켰어요. 결국 남편도 오랜 고민 끝에 학과를 하는 방향보다는 분가를 해서 우리 둘만의 가정을 꾸려보자고 저에게 말을 해주었기에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남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행복한 신혼생활을 꿈꾸며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집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는데 글쎄요, 제 신혼생활은 달콤하지 않았어요. 결혼 전에 매일같이 전화해라, 찾아와라 하는 일은 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했던 시무가 결혼 이후에 매일같이 저희 신혼집에 찾아왔기 때문이었어요. 그땐 제가 직장에 다니고 있을 때였는데 날이면 날마다 평일이고 주말이고 할 것 없이 우리 신혼집에 찾아와서는 죽치고 앉아있기 시작하셨거든요.
직장에서 치고 지친 어깨를 애써 다독이며 집에 녹초가 되어 돌아왔는데 거실 소파에 떡하니 시어머니가 앉아서 TV를 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처럼 기분이 축축 처지고 오늘은 또 어떤 잔소리를 들어야 하나 가슴에 돌덩이가 턱하니 얹어있는 기분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에 심심해서 찾아온다거나 편하게 있어라 하면서 저를 안심시키고 제가 저녁 준비를 하려고 하면 슬쩍 다가와 잔소리를 퍼붓기 시작했어요. 애미야, 소금을 그렇게 많이 넣으면 어떡하니? 우리 아들 병나겠다로 시작되는 잔소리는 늘 냉장고 정리도 안 하니 먹을 게 없다. 반찬이 부실하다로 이어졌어요. 처음에는 밥을 해주려고 찾아왔다면서 부엌을 기웃기웃 하시더니 제가 시어머니께 앉아 쉬라고 말씀드린 이후부터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잔소리만 하셨어요. 대한민국 며느리들은 다 아시겠지만 자기 부엌 살림을 남이 만지는 것도 싫고 어떻게 시어머니에게 밥 해달라고 요구를 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 같아서는 무죄가 퇴근하는 시간에 맞춰서 7척 반상을 차려달라고 하고 싶었지만 전 사실 그럴 만한 깡따구가 전혀 없었어요. 그저 우리 어머니들처럼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줄 알았으니 시어머니의 잔소리에 참아왔어요. 하지만 이런 생활이 한 달, 2달도 아니고 6개월을 넘어가면서 내 인내심도 한계에 도달하여 분노가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매일 찾아와서 트집을 잡는 시어머니를 좋아할 사람이 있을까요? 솔직히 그날은 회사에서 힘든 날이었고 시어머니의 잔소리에 화가 나서 말이 벗어났어요. 왜 매일 우리 집에 찾아오는 거죠? 라고 말했더니 시어머니가 노려보며 말했어요. 내가 내 아들 집에 찾아오는 게 뭐가 잘못된 거라고 무슨 문제냐고요?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저에게 아들을 빼앗아간 못된 년 취급을 하면서 저만 아니었으면 평생을 함께 살았을 거라고 저를 질투하는데 황당했어요. 너무 당당하고 뻔뻔하게 말을 하는 시어머니에게 어떤 말을 해도 속이에 경 읽기다 싶은 마음이 들어서 저는 그냥 기가 막히다는 한숨만 툭툭 내뱉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남편이라도 제정신이 똑바로 바뀌었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 남편 또한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지독한 회피형 인간이라고나 할까요? 결혼을 한 이후부터는 제가 다 잡은 물고기로 보이는 건지 뭔지 자꾸 시어머니의 편에 서서 저에게 참아라, 내가 감당해라 이런 말만 하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얼마나 심심하고 적촉하면 매일같이 우리 집에 와서 이러고 있겠냐면서 저에게 너무 매정한 거 아니냐고 하는데 저는 의문이 들더라고요. 어차피 낮 시간에 저랑 남편 둘 다 일을 하러 나가고 없는데 우리 집이나 시어머니네 집이나 사람이 없는 건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왜 하필 우리 집에 와서 버티고 있냐 이거죠? 거기다가 비밀번호는 왜 알려준 건지? 주말에 가끔 편안한 차림으로 집에서 뒹굴거리고 있으면 시도 때도 없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식겁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시어머니가 하도 시도 때도 없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게 싫어서 남편한테 같은 비밀번호 오래 쓰면 도둑이 들 수도 있다고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면서 비밀번호를 바꿨죠. 바꾸면 뭐해요? 남편이 바로 시어머니한테 알려주는 바람에 하루도 못 가서 시어멜니가 집으로 다시 찾아오더라고요. 하도 열딱지가 앉으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저도 저희 친정어머니께 비밀번호를 알려드리고는 주말에 말없이 그냥 문 열고 들어와 달라고 했어요. 엄마는 의아해하면서도 제가 하도 부탁을 하니까 배를 누르지 않고 그냥 문을 열고 들어오셨어요. 당연히 시어머니인 줄 알고 남편이 텀마 왔어 하면서 버선발로 뛰어나갔다가 우리 친정 엄마가 서 있는 걸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더라고요. 장모님, 왜 저희 집 문을 열고 들어오세요? 비밀번호는 어떻게 아셨어요? 내려온다고 연락이라도 하시고 오시지. 어머님도 그냥 문 열고 들어오시는데 우리 엄마는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오면 안 돼. 어머님도 미리 연락 안 하고 찾아오시잖아. 그거랑 같아. 내가 집에서 팬티 바람으로 편하게 있는 거 알면서 왜 그래? 미리 말이라도 해주면 나도 준비하고 있을 거 아니야? 나도 집에서 편하게 잠옷 차림으로 있다가 어머니 모셔서 당황한 적이 한두 번도 아닌데 뭘. 그러자 남편이 불퉁한 표정을 지으면서 꼭 그렇게 자기가 하는 대로 해야 마음이 편하냐고 핀잔을 주는데
억지를 쓰더라도 너무 쓰는 것 아닌가요?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자기도 당해봐야 2번 다시 똑같은 일을 벌이지 않겠다 싶어서 한동안 저희 엄마께 귀찮아도 집에 좀 불쑥불쑥 찾아와 달라고 부탁을 주려네요. 저희 친정 엄마께서도 제가 당하고 사는 것이 안쓰러웠는지 정말 제가 부탁할 때마다 귀찮은 기색 없이 찾아주셨어요. 우리 엄마께서 자주 찾아오시니까 시어머니가 그 소식을 들었는지 저에게 잔소리를 막 퍼부시더라고요. 우리 아들도 편하게 좀 쉬어야지. 매번 그렇게 사부인이 찾아오시면 어떡하니? 너는 내가 우리 아들이 평일에 회사에서 고생하는 건 몰라서 그래? 아내가 됐으면 적당히 눈치껏 잘라낼 줄도 알아야 하는 법인데 어쩜 그리 하나만 알고 열을 모르니 저도 어머님께서 매주 찾아오실 때마다 못 쉬었는거려. 저도 평일에는 직장 다니는 사람이에요. 저도 좀 쉬고 싶어요. 어머님, 처음에는 황당해 하던 시어머니도 제가 계속 친정엄마를 부르니까 슬슬 눈치를 보면서 오는 횟수를 줄이시더라고요. 눈에는 눈, 얘는 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 그 눈치를 본 게 제 눈치를 본 게 아니라 남편 눈치를 본 것이었더라고요. 남편이 시어머니한테 덤마가 자꾸 찾아오니까 장모님이 찾아오신다고 오지 말라고 딱 잘라 말을 했던 거죠. 참나, 미리 언제를 줬으면 이렇게 유치하게 복수할 필요도 없었는데 말이에요. 그래도 남편 말은 잘 들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마음 편안하게 먹었는데 저희 집에 찾아오지 못하니까 이제는 저희 부부를 시작으로 부르는 게 아니겠어요. 하루는 시어머니가 큰일이 났다면서 끙끙 앓는 소리를 내면서 전화를 했길래 놀래서 퇴근 후에 남편이랑 시댁에 찾아갔더니 시어머니가 누워서 앓고 있으시더라고요. 무슨 일이시냐고, 왜 그러시냐고 놀래서 물어보니까 장독대를 옮기다가 허리를 삐끗한 것 같다고 하시면서 일어나지를 못하시겠대요. 저희가 부축을 해드려야 겨우겨우 움직이는 수준이시길래 이걸 어쩌냐고 고민하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오는 소리를 내면서 며칠만 좀 도와달라고 하시더라고요. 하필 그때가 5월 달에 있는 황금 연휴 기간이었거든요. 어린이날까지 딱 겹쳐서 주말 내내 쉴 수 있는 황금 연휴였어요. 당연히 시어머니 옆에서 병수발 들기 싫었지만 뭐 어떻게 하겠어요. 입으로 효도하는 효자난 편이 냉큼 주말 내내 옆에서 도와드리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뭐 시어머니를 나 몰라라 할 수 없으니 억지로 시댁에 붙어서 연휴 내내 시어머니의 병수발을 들고 시댁 청소며 살림이며 도맡아서 했어요. 편하게 쉬어도 모자랄 연휴 내내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고 드디어 출근을 딱 했는데 그날 저희 회사 판촉물 만드는 문제 때문에 외근을 가게 되었어요. 저희 회사 담당 거래처가 시어머니 사는 동네에 있어서 갔는데 담당 인쇄소 사장님이랑 밥 먹고 사무실에 들어가는 길에 제가 뭘 봤는지 아세요? 글쎄, 공원 같은 데 보면 운동기구 같은 게 질비하게 있는 거 아시죠? 간단하게 생활 운동할 수 있는 기구들이요. 거기서 우리 시어머니가 신나게 철봉에도 매달리고 허리 트위스트하는 운동기구를 돌리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불과 하루 전만 해도 움직이질 못하겠다면서 화장실 갈 때에도 저한테 부축을 해달라고 했던 사람이 공원에서 운동기구를 돌리고 있다니 어처구니가 없었죠. 진짜 순간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데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어머님 하고 불렀더니 시어머니가 저를 보고는 화살짝 놀라는 게 아니겠습니까? 제가 성큼성큼 다가가니까 놀래서 뒷걸음질을 치시는데 허리가 아프기는커녕 멀쩡해도 너무 멀쩡한 거죠. 추궁을 하고 싶었지만 인쇄소 사장님과 함께 있는 살이고 제가 회사 일로 외근을 나와 있던 상황이라 벼르기만 하고 시어머니한테 화는 못 냈죠. 나중에 추궁해서 들어보니까 저희 부부가 연휴 기간 내내 자기 빼놓고 어디 놀러라도 갈까 봐 옆에 붙여놓고 싶어서 그 난리를 치면서 드러누웠던 것이었어요. 다치지도 않은 허리를 다쳤다고 연기를 해가면서 복대까지 두르고 연휴 내내 시댁에 붙잡아두고 저에게 일을 시키고 그랬던 거죠. 제가 오죽 화가 났으면 길거리에서 거래처 사장님이 옆에 뻔히 있는데 어머님하고 시어머니를 불러 세웠을까요? 이거는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남편을 붙잡고 구구절절 설명을 하면서 제 억울함을 조금 알아달라고 말을 했더니 아이 남편이 뭐라고 그랬어요? 야, 우리 엄마가 오죽 외로웠으면 그렇게까지 해서 거짓말로 우리를 붙잡아 두려고 했겠냐. 그러길래
내가 미리미리 좀 챙겼으면 이럴 일도 없지? 평소에 엄마한테 전화를 하기나 해. 아니면 엄마 집에 찾아가서 말동부를 해주고 집안 살림 도와주고 그러기를 해. 엄마가 외롭고 적적해하는 거 뻔히 알면서 아휴, 그게 다네 업보다 업보야. 징중설했으면 연휴 기간 내내 어디 놀러라도 갔을 거 아니야? 그게 왜 내 잘못이야? 당신은 그럼 우리 엄마한테 연락을 해서 우리 엄마 챙기기를 해야지. 뭘 해? 왜 나한테 시어머니 챙기라고 하는 거야? 그게 소위 말하는 표도란 말이야. 요즘 그런 식으로 하다가 갈라지는 부부가 한둘인 줄 알아? 당신 엄마를 당신이 챙겨야지. 왜 나한테 챙기라고 하는 거야? 뭐라고? 아, 너 지금 말 다 했어. 여자랑 남자랑 어떻게 같냐고? 그런 건 여자가 할 일이고 남자가 할 일은 따로 있는 거지. 막말로 장모님 돌아가시면 상주를 누가 할 줄 알고? 내가 하는 거야? 내가 그게 내 할 일이라고. 제가 진짜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이런 남자를 믿고 제 평생을 함께하기로 약속을 했다는 게 너무 어이가 없는 거죠. 그날 남편과 다툼 아니다. 다툼을 한 뒤로 저는 결혼 2년 만에 처음으로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어요. 정말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살자던 말이 무색하게 하는 말입니다. 그 뒤로 밤마다 남편 몰래 이혼하는 법, 이혼 소송하는 법을 몇 번이나 검색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때 이혼을 했다면 제가 사연을 쓰지 않았겠죠? 정말 하늘도 무심하시지. 몸 상태가 영 좋지 않은 게 느껴지고 자꾸 역한 기운이 올라오면서 머리가 핑글에 돌더라고요. 하도 스트레스를 받아서 위험이라도 생긴 건가 싶어서 병원에 찾아갔는데 피검사를 해보자고 하셔서 피검사를 하게 되었어요. 제 증상이 영 이상하다고 해서 한 것이었는데 결과는 충격적이게도 글쎄 임신이라고 나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남편과 저는 아이를 조금 늦게 가지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임신을 피하는 걸 철저하게 하고 있었는데 삼신할매께서 저가 이혼을 하려던 걸 알았는지 뭔지 갑작스럽게 찾아오셨어요. 갑자기 생겨버린 뱃속 아이 때문에 이혼 생각을 접게 되었죠. 적어도 우리 아이가 부모 밑에서 자라길 바랐었거든요. 우리 친정 어머니께서 홀로의 몸으로 저를 얼마나 힘들게 키우셨는지를 많이 보고 자라셨는데 우리 아이까지 사회적 눈치를 보고 자라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임신 소식을 남편에게 전하고 양가 어머님들께도 전했는데 우리 친정엄마께서 눈물을 글썽이시며 저를 껴안을 때가 생각이 난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딸이 고통 안 받았으면 좋겠다고 하시면서 눈물을 찔러내시는데 정말 그 따뜻한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져서 제 아이에 대한 확신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우리 엄마께서도 나를 정말 사랑으로 키워주신 만큼 나도 사랑으로 키워내겠다고 생각해요. 하는 마음이 들었던 거죠. 당연히 훈훈한 분위기를 이어가려 시어머니에게도 말을 했는데 우리 시어머니는 예상을 뛰어넘는 인사를 건네셨습니다. 제가 임신 7주 차라고 말을 전하니 자들이냐, 아들 아니면 소용없다 하시더라고요. 적어도 임신 16주가 지나야 성별을 알 수 있는데 참 할 말 없게 만들죠. 그렇게 자들, 아들 하시더니 손주도 무조건 아들이어야 한다고 대를 이으려는 시작된 말은 잔소리로 이어졌어요. 당연히 시어머니에게 축하한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고 저는 임신 기간 내내 직장 생활을 그만두지 않았고 시어머니는 그걸 탐탁지 않게 생각했지만 남편이 돈이 있어야 아이도 키우고 아니냐고 한마디 하니 핀잔이 쏙 들어가셨어요. 임신해서 온몸이 퉁퉁 붓고 힘들긴 했지만 집에만 있으면 당연히 시어머니가 잔소리를 할 게 뻔했으니까. 차라리 일을 하는 게 낫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임신 8개월 차까지 힘들게 일을 하다가 막달이 되어서야 육아휴직을 하게 되었고 죽음 이르게 양수가 터지는 바람에 출산을 하게 되었어요. 첫 출산이기도 했고 도무지 어디서 어떻게 힘을 주어야 하는지 모르겠어서 난산도 이런 난산이 따로 없었습니다. 얼굴에 실핏줄이 전부 다 터져나갈 정도로 온몸에 힘을 주어서 출산을 하는 바람에 시간도 오래 걸리고 지치기도 엄청 지쳤고요. 출산 후에 근육통에 시달리는 산모는 오랜만에 본다며 의사 선생님께서 좋은 영양제 맞으면서 쉬라고 권유까지 해주셨어요. 거울을 봤는데 얼굴이 진짜 무슨 보라색으로 염색이라도 한 사람처럼요.
파아지고자 하는 열망이 너무 마음 아파 들었다고 하시더니 아들아, 일단 참아봐라. 너의 아들이란 세상을 모르다가도 남의 아들 같아 괜찮아진다고. 더 이상 울지 말라고 권하지만 마음과는 다르게 울면서 우는 저를 보면서 어쩔 줄 모르겠어 하셨었죠. 정말 집안이 모두 엄마와 저로 시냇물처럼 흐르던 기억들이 오랜만에 해 고인 것 같이 흐르고 있던 기억들이 자가 가슴을 찢으며 토해낸다고 생각했었죠. 한참을 다뤘습니다. 어느새 한순간에 어침이 찾아왔더니 잠시 누운 것처럼 졸려만 가기 전 목이 건조해져 간신히 인사말을 출할 수 있었어요. 도와주시려고 애를 쓰신 반면 시어머니는 어떻게든 책을 잡고 싶어서 안달이 난 사람처럼 굴기 시작했어요. 정말 심보가 고약해도 이보다 더 고약할 수 있나 할 정도로 저에게 사사건건 잔소리에 트집의 육아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우리 땐 그렇게 안 했다 하시는데 죽겠더라고요. 처음에는 저도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나 보다 하고 있다가 요즘 맘카페, 미오 인터넷이며 엄청 지식이 많지 않겠어요. 일일이 모르는 거 다 물어보고 방법을 터득하면서 시어머니가 저에게 했던 말들이 하나도 인증되지 않은 옛날 민간요법이라는 것도 전부 알게 되었죠. 아이가 100일이 지났을 무렵부터는 육아가 좀 더 수월해지기 시작해서 그때마다 잔소리하는 시어머니에게 나름의 사이다를 터뜨려가며 대응을 하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가 주기농 분유만 먹여라, 지유식을 빨리 시작해라, 과일 먹여라, 밀가루 먹이지 말아라 할 때마다 저도 당당하게 웃으면서 말했죠. 요즘 분유는 다 좋대요. 이유식은 개월 수마다 단계가 있대요. 과일은 너무 많이 먹이면 배탈 난대요. 밀가루는 알러지 노출 때문에 빨리 시작하래요. 하면서요. 일부러 육아 백과사전 같은 걸 보여주면서 어머님, 여기 보시면 책에도 다 나와 있죠. 어머님 세대랑은 달라요. 하면서 콕 집어서 말도 해주고요. 우리 시어머니가 또 가방끈이 짧아서 책에 있는 내용이라고 하면 입을 꾹 다무시거든요. 저는 우리 친정어머니와 비교를 해대면서 우리 엄마는 일부러 이런 책을 사서 공부를 하신다. 어머님도 한 권 사드릴까요? 하면서 약을 올렸습니다. 그렇게 육아휴직 1년이 다 끝나가는 무렵의 말입니다. 제 인생을 또 한 번 흔드는 사건이 아니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어요. 저희 엄마께서 정말 아무런 예고도 없이 갑작스럽게 중풍으로 쓰러지시게 된 것이었어요. 우리 엄마께서 혼자 사시다 보니까 엄마가 쓰러졌을 때 빠르게 확인을 하거나 발견을 한 사람이 없었던 탓에 오랜 시간 홀로 방치가 되신 거예요. 은인이나 다름없는 옆집 아주머니께서 우리 엄마께 뭐 전해줄 게 있어서 오셨다가 쓰러진 걸 발견하고 119에 신고를 해주셔서 병원으로 이송이 되었어요. 제가 연락을 받고 놀라서 병원에 갔을 때 이미 모든 처치는 끝나 있었지만 엄마께서 중풍으로 인해 거동이 심각하게 불편해진 상황이었어요. 몸 한쪽에 마비가 와서 평생을 몸을 절어가면서 생활을 하셔야 한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너무나도 놀랐고 어떻게 해야 할지 상상조차 가지 않아서 막막한 상태에 빠져들게 되었어요. 세상 어느 누가 예상이나 했을까요? 엄마가 중풍에 걸리실 줄이야? 친정엄마께서 거동이 힘드니까 매번 제가 병원으로 가며 병간호를 했는데 저에게는 아기까지 있는 상태였고 육아휴직도 끝나가는 시점이었으니 고민이 많았어요. 아이를 제 품 안에서 키운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들어가는 돈이 한두 푼이 아닌 상황에서 제가 일을 그만두는 게 맞나? 어머니는 누가 간호를 해야 하나 정말 미치도록 고민이 되고 하루에도 20번씩 마음이 바뀌곤 했어요. 하지만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 빠르게 결단을 내려야 할 시기가 찾아왔어요. 결국 저는 회사를 그만두고 친정엄마를 우리 집으로 모시기로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대신 엄마는 본인의 집을 정리한 돈을 저희 부부에게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 돈이라면 엄마를 모시고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을 했어요. 남편도 갑자기 집 한 채 값이 들어온다고 하니 바로 좋다고 오케이를 하더라고요. 어차피 엄마께서는 저희 집에서 같이 산다고 해도 병수발 뜨는 건 저 하나뿐이지. 남편은 지금이랑 다를 바 없는 생활을 할 테니까요. 그런데 예상 밖으로 시어머니가 엄청나게 난리를 치시는 겁니다. 우리 아들 고생시키는 거냐? 나는 혼자 사는데 뭐 하는 거냐? 자기도 집 할 테니까 같이 살자고 말입니다.
저는 당연히 철없이 구는 시어머니를 무시했죠. 엄마를 집으로 모신 뒤에 저는 우리 엄마의 병수발을 하루 종일 들었고 시어머니는 그런 저를 탐탁지 않아 했기 때문에 본인 아들 고생할까 싶네요. 매일 같이 남편을 시댁으로 불러내셨어요. 저한테 뭐만 하면 우리 아들 고생시키지 말라고 말을 하면서 주말이고 평일이고 아들은 좀 쉬어야 한다고 자기 아들만 시댁으로 불러서 감싸더라고요. 저는 돌진한 아이 키우랴 몸의 반쪽을 쓸 수 없는 우리 엄마 보살피려 정말 제 몸이 고장나는 것도 모르고 고생을 했어요. 하지만 우리 남편은 맨날 밖에 나가서 시어머니랑 좋은 거 먹고 시간을 보내고 했죠. 그 꼴이 정말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이젠 여자가 혼자 육아를 하는 시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남편이라는 놈은 자기 여유를 챙기느라 바빠서 우리 아이의 커가는 모습을 지켜봐주지 않았어요. 저희 엄마께서는 하루의 대부분을 누워서 꼼짝도 하지 않으시고 지내셨고 몸의 근육도 전부 빠지고 가죽만 남았을 정도로 살도 쭉 빠지셨어요. 병원에서 주는 약들이 어찌나 독한지 약을 드시고 나면 매번 속이 나갑다고 하실 정도였죠. 식사도 거의 못하셨고요. 그렇게 매일같이 누워서 지내다 보니 몸에 욕창 같은 것도 생기고 매일 물수건으로 닦아드려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저는 점점 지쳐만 가고 우울증까지 찾아오는 바람에 아이를 돌보는 일에도 소홀해지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그런 저에게 잔소리만 하고 제가 보살피는 집안일에는 나 몰라라 했습니다. 정말 하루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오늘이 며칠인지도 모른 채 힘겹게 버티며 살았어요. 그렇게 4년이란 시간을 쉼없이 모셨는데 저희 엄마께 행운은 따라오지 않았어요. 다시 한번 뇌동맥류가 터지게 되면서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며칠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사경을 헤매시다가 심박수가 갑자기 뚝뚝 떨어지더니 그대로 영면에 잠기시게 되었어요. 저는 현실감이 전혀 없는 병원 한복판 속에서 한참을 멍하니 서 있다가 장례를 치러야 한다는 병원 관계자들의 말에 정신을 차리게 되었어요. 정말 제3자들의 웅성거림이 아니었다면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헷갈릴 정도로 현실감이 전혀 없었다고나 할까요? 아직 더 살 날이 남아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이렇게 허무하게 병으로 생을 마감하실지 상상조차 하지 못했어요. 당연히 저는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어머니가 돌아가신 소식을 전했고 당장 장례식장으로 달려와 주길 바랐는데 저희 시어머니가 소식을 듣자마자 저에게 이러더군요. 하, 이거 드디어가 아니야. 그렇게 우리 아들 고생시키더니 이제서야 가네. 우리 아들 이제 고생 안 하겠다. 사람이 중풍으로 쓰러져서 그만큼 더 살다 간 것도 용하다. 용해요? 그 정도면 천수를 누리고 간 거지. 너무 슬퍼하지 마라. 아, 잘된 일이니까 기뻐하는 게 맞지 않겠니? 그래도 너네 엄마는 마지막에 딸이랑 같이 살다가 가자니. 아, 진짜 제 면전 앞에서 그런 소리를 내뱉는데 화가 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남편이 우리 엄마 모시고 살 때 한 일이 뭐가 있다고 고생을 했다는 건지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주먹을 꽉 쥐고 애써 눈물이 삼키고 남편을 바라보는데 우리 남편은 힘들어 난 얼굴로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서 있더라고요. 그때 느낀 배신감은 살면서 느낀 배신감을 통틀어 가장 컸어요. 이런 7푼이 8푼이 같은 놈을 믿고 살았다니. 우리 아이의 아버지라고 생각해서 이혼도 삼키고 꿋꿋하게 버티며 살아온 결과가 결국엔 이런 무심함이었더니 속이 상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도 이제 친정어머니가 계시지 않는 상황에 뒤로 물러서고 무서워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어머님, 오늘부터 3일장 치르고 발인할 거예요. 아직 상복의 눈물이 다 가시지도 않았는데 호상이라니 문이 너무하신 발언 아닐까요? 나중에 어머님 돌아가실 때도 제가 남편에게 그런 소리 하면 좋겠어요. 제가 그런 소리 했다가는 관장 열고 나오실 것 같은데 정말 너무하세요. 어머니. 아, 이해가 지금 뭐라는 거야? 대바라진 며느리 같으니라고. 3일장이든 뭐든 알아서 하고 나는 지금 교회부터 갔다 와야겠다. 내가 요즘 옆 동네에 있는 큰 교회 다니는 거 알지? 기도를 간절하게 드리면 이뤄준다고 하더니 내가 알턴이 빠진 기분이라 속이 다 시원하다. 이렇게 몇 년 고생시키더니 하늘이 드디어 내 편을 들어주는구나.
내가 감사 기도라도 올려야지. 감사 헌금도 좀 내고, 그래서 보험금은 얼마나 준다더냐? 그때부터는 저도 이성을 잃고 정말 눈물이 앞을 가리고 호흡이 가빠져서 숨까지 제대로 못 쉬겠더라고요. 어떻게 우리 엄마가 돌아가신 장례식장에서 그딴 소리를 짓거릴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하늘에 대고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라고 기도를 드렸다는 거 아니겠어요? 어머니, 그게 지금 저한테 할 소리세요. 혼자 된 몸으로 저 키우느라 고생만 하시다가 가신 우리 엄마 죽음에 같이 슬퍼해주지는 못할 망정. 지금 뭐가 어쩌고 어째요? 감사 기도를 올려요. 어머님 정말 너무하세요? 어머, 내가 틀린 말 했니? 중풍에 걸린 것부터가 뭔 관리 제대로 안 하고 고단백에 고칼로리 먹어서 그런 거 아니니? 아이, 혼자 만난 거 많이 드시다가 간 건데 뭐가 그래요? 그래서 너무 하고 말고, 야, 이게 다 하늘의 뜻이란다. 신께서도 우리 아들 불쌍히 여기셔서 데려가신 거라고 감사드려도 모자랄 망정. 저는 결국 몹쓸 병에 걸린 이유가 먹을 거에 욕심부리다가 그렇게 된 거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시어머니와 대화를 하길 거부하게 되었어요. 저는 할 말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았고 그 인간 같지도 않은 것들에게 대꾸할 말 자체가 없었어요. 남편이라는 놈 또한 장례식 내내 친구들을 불러다가 소주를 퍼먹고 화투를 치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더 이상 남편이라 생각하지 않게 되었고요. 사회장을 치르는 내내 저의 속을 뒤집는데 안간힘을 쓰는 그들에게 더 이상 관심을 주지 않기로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장례식장에 내내 지키긴 지켰으나 안 지킨 것보다 못한 남편 얼굴만 비추고 교회에 감사 기도를 드리러 간 시모. 세상에 더 이상 제 편은 남아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우리 아이만 생각하며 버티기로 결심을 했어요. 장례를 다 치르고 어머니의 발인까지 마친 이후에 저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굴었어요. 자주 뵙지 못하고 자주 챙기지 못했었지만 마지막 가시기 전 함께 보낸 시간이 참 제 기억 속에 남아서 집안 곳곳 엄마의 흔적이 남아있어서 그런지 집에 있는 시간이 지옥같이 느껴지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그 어디에도 정을 붙이지 못하고 넋이 빠진 사람처럼 굴자 시어머니와 남편은 더욱이 저를 잡아먹고 싶어하는 사람처럼 굴었어요. 엄마를 잃은 슬픔을 어디까지 들고 갈 생각이냐? 산 사람은 살아야지 하면서 저에게 집안일을 더 힘을 써서 기억을 지우라고 강요하더라고요. 장례를 치른 지 6개월쯤 지난 무렵 남편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저희 엄마가 남기신 돈을 가지고 이사를 가자고 말입니다. 곳곳에 엄마의 흔적을 따라 찾아가는 저에게 이사를 가자고 하니 솔직히 저는 내키지 않아서 그 돈을 나중에 노후를 위해 쓰자고 말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지금 집이 좁다고요. 거의 10년이 가까운 시간을 보낸 집인데 뭐가 좁다고 하냐 고이 집에 정 붙이고 산 시간을 떠올려 보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저에게 앞으로 시어머니와 함께 살아야 하는데 지금 집은 좁아서 불편하다며 큰 집으로 이사를 가서 편하게 살아야겠다는 겁니다. 아니, 저와 상의도 없이 갑자기 시어머니를 모시고 산다는 것도 어이가 없었는데 갑자기 큰 집 타령을 하니까 어이가 없더라고요. 저희 친정어머니와 살 때는 집이 좁다는 소리를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제가 그 이야기를 하자 남편은 본인 어머니께서 신축 아파트에서 살아보고 싶다고 하셨다면서 신축 아파트에 가면 저도 더 편하지 않겠냐고 하더라고요. 큰 집으로 이사를 가봐야 제가 해야 할 일만 산더미처럼 늘어날 텐데 누구 좋으라고 그 큰 집으로 이사를 가고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겠습니까? 남편은 저에게 자기가 그동안 장모님을 모시고 살면서 불편했던 만큼 앞으로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면서 편하게 살고 싶다며 저에게 통보를 해왔어요. 공평하게 서로의 어머님을 모시고 살아야 하는 것 아니겠냐고요. 이거야말로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왜냐면 그때 저희 엄마 집 한 돈을 챙기려고 남편이 적극적으로 같이 살자고 했던 것도 있었거든요. 저는 이혼을 하기로 마음을 수백 번이나 먹었지만 네, 저는 참 바보입니다. 우리 아이가 걱정되어서 혹여라도 제 어린 시절처럼 놀림을 받거나 손가락질을 받을까봐 걱정이 되어서요. 쉽사리 이혼을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바보가 따로 없다고 하셔도 참 할 말이 없습니다.
엄마께서 저를 혼자 키웠던 세월이 주마등처럼 흘러 지나가더라고요. 여자가 얼마나 드세면 남편이랑 헤어지고 아이까지 혼자 키우겠냐고요. 더군다나 남편 없이 제가 혼자서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까? 돈은 어떻게 벌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우리 아이가 결혼을 할 때 저처럼 무시를 받거나 할 수도 있기에 고민만 수없이 하고 행동력 있게 실행하지는 못했어요. 여러분들이 답답해하고 바보 같다고 저에게 욕을 하셔도 할 말이 없을 정도죠. 근데 애를 키워보신 부모들이라면 제 마음을 10분 이해해 주실 거라 믿어요. 하지만 언제까지 저도 당하고 살 수 없었기에. 장례식 이후에 저는 시어머니에게 막 나가기로 결정을 내렸어요. 시어머니가 매일 같이 합가를 노래 부르며 저희 집으로 찾아오길래 번호키 위에 번호키를 하나 더 달아버렸어요. 비밀번호가 아니라 열쇠가 있어야지만 문이 열리는 구조였고 열쇠를 혹시 복사해서 시어머니에게 줄까봐 남편에게 열쇠 자체를 주지 않았어요. 어차피 제가 매일 집에서 육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남편이 오고 가고 하는 시간에 늘 집에서 문을 열어주었거든요. 시어머니가 집에 불쑥불쑥 찾아와 비밀번호를 누르다가도 열쇠 키가 하나 더 달려있어 문이 열리지 않으니까 집에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남편이고 시어머니고 저에게 열쇠를 내놓으라고 난리를 쳤지만 저는 망부석처럼 단단하게 버티며 열쇠를 주지 않았어요. 아니, 애초에 대꾸 자체를 해주지 않았죠. 제가 왜 지들 눈치를 보면서 힘들게 살아야 하나요? 남편이랑 시어머니는 계속 합가를 할 생각에 있고 저는 모르쇠하며 지내기를 3년. 드디어 저에게 복수를 할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쓰러졌고 병원에 실려가니 우리 친정엄마처럼 중풍이 왔다는 것이죠. 남편이 저를 찾길래 병원으로 달려갔더니 시어멜니가 얼굴까지 몸 반쪽 이상이 마비가 되어서 어눌한 말투로 침을 질질 흘리며 왔냐고 하더라고요. 놀라긴 했지만 고소한 마음이 들어서 이게 무슨 꼴이냐고 물어보니 남편이 저에게 어른한테 꼴이 뭐냐고 소리를 버럭 지르더라고요. 아니, 본인 엄마가 우리 엄마한테 했던 짓들은 새까맣게 잊었나 봐요. 감사 기도를 올린다. 빨리 데리고 가라. 기도를 했던 것들이요. 역시 사람은 역지사지가 돼봐야 아나 봐요. 시어머니가 어눌한 말투로 저에게 개나 중풍이란다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웃음을 꾹 참고 대꾸를 했어요. 어머니, 몸 관리 제대로 안 하시고 고단백에 고칼로리를 드셨어요. 그러니 이런 병이 오지요. 예, 내가 그래도 한번 해봤으니까 잘 알 거 아니냐. 앞으로 내가 내 병간호 좀 해다오. 아들이 해야 할 일보다 며느리가 해야 할 일이 더 많지 않겠니? 제가요. 왜요? 어머님 자식도 안 하는 걸 제가 해야 해요. 그러면 어머님도 집 팔아서 그 돈 줘주세요. 아이, 그래 안 그래도 합가하자고 할 생각이었다. 이 몸으로 내가 화장실도 못 갔는데 어떻게 하니? 저는 남편에게 딱 일주일의 시간을 줄 테니 어머님의 집 한 돈을 가져와 달라고 했고 남편은 본인이 시어머니를 돌볼 수 없으니 그러겠다고 했다. 딱 3주일이 지난 후에 제 통장에 어머님의 집을 판 돈이 들어왔다. 그때까지 시어머니는 병원에서 퇴원을 하지 못한 상태였고 저는 제 손으로 돌보기 싫어 간병인을 쓰고 있었다. 저는 통장에 돈이 들어오자마자 바로 변호사를 찾아가 이혼 소송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우리 시어머니가 저에게 모조에게 굴었던 것, 우리 집에 자꾸 찾아와 참견한 시집살이까지 전부 억울해서 울면서 다 토해내듯 말했어요. 변호사가 충분한 이혼 사유가 된다고 했고 돈에 대해서 물어보니 일부 재산 분할을 해야 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시어머니가 유산으로 남긴 거면 남편과 나누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바로 병원에 찾아가 실수를 쓰며 시어머니의 말을 증거로 남기기 위해 했습니다. 녹음을 시작했어요. 어머니 집 한 돈 저 주신 거 맞죠? 저한테 전부 다 넘기신 거 많이 하고요. 아, 그런 말 맞지? 맞지? 아내가 정신을 멀쩡하지 않겠냐? 몸이 문제인 거지? 내가 그동안 우리 며느리한테 잘못한 게 많다. 그 돈 받고 화 풀어라. 내가 몸이 이래 되니까 그동안 잘못한 게 많다는 생각이 드는구나.
저는 감사하다는 인사를 끝으로 녹취까지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아이와 함께 지낼 투룸 빌라를 알아보고 다른 동네에 있는 곳으로 계약까지 마쳤어요. 어머니께서 남겨주신 돈에 시어머니의 돈까지 합치니까 아이와 둘이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겠더라고요. 저는 변호사와 함께 준비한 이혼소장을 남편에게 보냈고 남편은 제가 딱 예상한 것처럼 객거품을 물고 난리가 났습니다. 저에게 미친 거 아니냐고 병원으로 오라고 하길래 변호사님과 함께 병원에 찾아가니 남편과 시어머니가 저를 노려보면서 열불을 내고 욕을 하더라고요. 이 인망할 것이 나를 속여 먹어 내 돈을 쏠랑 다 훔쳐가 제가 속인 게 뭐가 있다고 그러세요. 어머님, 제가 언제 제 입으로 병간호하겠다고 했나요? 어머님이 그러셨잖아요. 이런 몹쓸 병 걸리면 빨리 하늘나라 가야 한다고. 하느님은 뭐 하시는지 몰라 얼른 데려가지 않고. 얘야, 너, 그게 우리 엄마한테 할 소리야. 왜 너네 엄마도 우리 엄마 장례식에 찾아 저러고 교회 가서 감사 기도해 헌금까지 했는데 너는 너도 그랬잖아. 얘야, 너 진짜 무섭다. 그거 하나하나 다 마음에 담아놨냐? 돈이라도 내놔. 왜 그거 내가 당당하게 증여받은 건데 미리 녹음해두었던 녹취록까지 변호사와 함께 대동해서 들려주니까 시어머니도 남편도 둘 다 사색이 되어서 망연자실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남편이 갑자기 제 발밑에 바싹 엎드려 빌기 시작하는데 정말 가슴속 깊이 있던 응어리가 확 풀리는 느낌이었어요. 내가 우리 엄마 병간을 어떻게 해 더럽게 똥오줌을 어떻게 받아 나 우리 엄마 절대로 못 모셔 아 죽어도 못한다니까. 자식이 못한다고 하면 어떡해? 잘해봐. 나는 뭐 좋아서 너네 엄마 똥오줌 받으면서 내 인생을 낭비하고 싶겠니? 남편이 계속해서 더럽다 못한다. 죽어버리고 싶다 하면서 화를 내니 시어머니가 갑자기 눈물을 뚝뚝 흘리더라고요. 하나뿐인 아들 금이야. 오기야 키워놨더니 병수말 못 들겠다고 하니까 당연히 시어머니 마음에도 비가 내렸겠지요. 시어머니는 몸이 마음처럼 움직이지 않는지 뒤척뒤척 거리면서 저에게 살려달라고. 제발 도와달라고 빌기 시작했어요. 저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그들에게 상처를 주고 소금까지 뿌리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건 신께 비는 게 낫지 않을까요? 저도 신을 찾아가서 기도를 좀 드렸더니 이렇게 감사한 일을 만들어주시네요. 이래서 교회 다니면서 헌금도 하고 그러나 봐요. 앞으로는 빨리 천수를 누리시길 기도드려 볼게요. 저는 울부짖는 두 모자를 두고 병실을 나와 바로 이혼 재판에 들어가게 되었고 6개월이라는 시간 만에 승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바로 주민등록등본 열람금지를 걸어놓고 미리 알아봐 두었던 빌라로 이사를 나와서 지금은 저희 아이와 단둘이 살고 있어요. 지금은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고 학원도 곧잘 다니고 있기에 일도 하면서 남겨주신 돈 아껴 쓰며 잘 살고 있어요. 걱정했던 것과 달리 우리 아이는 남편에 대한 정이 없었고 저에게 늘 기쁨과 행복을 주면서 지금 생활에 적응해서 지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전 신부는 아직 몸이 반이 마비된 상태로 별다른 진척도 없대요. 결국에 전 남편은 모시면서 살 수 없다고 요양원으로 시어머니를 보냈다고 하던데 돈이 없다면서 싸구려 요양원으로 집어넣었다고 하더라고요. 역시 입으로만 효도를 해서 그런지 면회조차 안 간다고 하던데 이전 시어머니의 말년이 이렇게 되어버리네요. 이래서 역지사지의 마음을 되새기며 살아야 하는 거라 다시 한번 느껴봅니다. 본인이 그런 처지가 되고 나서야 후회하면 늦은 거죠. 저는 앞으로도 우리 아이와 오순도순 행복하게 살 겁니다. 지저분했던 그 시간들은 이렇게 혼내주어야 해요. 여러분께 사연으로 풀어냄으로써 완벽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제 이야기 어떠셨나요? 다 털어내고 나니 속이 시원하네요. 날이 점점 더워지고 있는데 다들 건강 한 번 더 챙기시면서 또 다른 사연으로 같이 공감하며 웃고 떠들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